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미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 많으실 테고요. 또 이번 명절에도 고향 가지 못하는 분들 적지 않으실 거예요. 2년 가까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참 무거운 뉴스들이 많았는데 이번 명절만큼은, 이번 연휴만큼은 그런 무거운 뉴스들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과 행복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뉴스쇼도 월, 화, 수 3일간 추석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일부는 연휴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영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평론가인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영화들 모아 소개해드리죠.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월요일 1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1부는요. 이분과 함께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해요. 누가 나오셨느냐?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우리가 전화 인터뷰는 네, 그러니까 뵙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이렇게 생기셨군요. 저야 뭐 잘 알고 있지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네네. 아니, 오늘 보니까요, 주제를 음. 집콕 영화관? 이렇게 골라오셨어요. 연휴가 짧지 않아요. 그런데 주말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예, 짧지 예. 않은데 어디를 가려니 방역 우리 좀 지켜줘야 되잖아요. 방역 수칙도 지켜야 물론이죠. 되고 영화관 물론 나들이 갈 수 있지만 생각보다 영화관에 개봉해 있는 영화들이 좀 제한적이에요. 맞아요. 우리 원래 한국 영화 성수기가 명절이거든요. 네. 추석 영화 그리고 설 영화 예. 요때 막 천만 영화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최근에서 뭐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여러 소일거리 중에서 그래도 가족이 함께 볼 수도 있고 때로는 혼자서 방에서 뭐 모니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휴대폰 통해서도 많이 보고.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있는 것들을 모아왔는데 네. 또 더더군다나 특징이 있다면 최근에 OTT 시장이 사실 OTT 하면 넷플릭스였잖아요. 네. 근데 디즈니도 진출했죠. 어. 뭐 애플도 진출하죠. 왓챠, 네, 뭐 쿠팡도 한다고 하죠. 웨이브. 이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세지면서 소비자한테는 또 좋은 현상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OTT, 네. OTT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그게 뭔가 저도 OTT 하면서 이게 무슨 줄임말인지 몰랐는데 오버 더 탑. 네. 이런 줄임말이라면서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또 영어권 사람들은 OTT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아, 그냥 그래요? 온라인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온라인을 네, 통해서 스트리밍 스트리밍이 되는 되는 서비스. 영화. 그러니까 그걸 뭐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OTT라는 말 자체가 왜 우리 예전에 그 TV 위에 수상기를 뭐 좀 다른 걸 둬서 그 전파를 받는 걸 OTT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오버 더 탑이었던 네네네네.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의미보다는 예, 그러니까 예. 뭐 온라인 스트리밍이 좀 더 정확한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되실 듯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금 말한 것처럼 온라인이다 보니까 접속만 되면 어디서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에 물리적 이동이 제한이 되고 있는 요즘에 더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중파로는 이제 뉴스나 시사를 주로 보고 나머지는 거의 다 OTT 아니면은 유튜브를 봐요. 왜냐면 아무 때나 보고 싶은 걸 골라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참 큰일이에요. 고전적인 방식의 이제 영화와 드라마 만드신 분들 너무 고민이 그래서 맞습니다. 많기도 하지만 고백하자면 저도 뭐 예. 진짜 실시간보다는 나중에 유튜브로 챙겨 본다라거나 그러니까요. 내지는 언제 어디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이제 OTT로 접속을 하면 예. 훨씬 더 집중해서 볼 수도 있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이제 OTT라는 걸 우리 생활의 중심에 놓게 됐어요. 게다가 코로나 코로나까지. 때문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OTT 미래다 막 사람들이 많이 했지만 마치 AI가 곧 지구를 지배할 거라는 말처럼 멀리 느껴졌는데. 되게 멀리 느껴졌는데 맞아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영화를 좋아하냐면요. 연간 2억 명 이상 영화를 보던 국민들입니다. 2억 명. 네. 그러니까 극장에 가는 관객 수가 2억 명이 넘던 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일테면 영화를 한 달에 한 7-8편 봤던 거예요. 그랬던 분들이 못 가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맞습니다. 빈 곳을 OTT 시스템이 채워주면서 굉장히 빨리 그냥 연착륙 정도가 아니라 경착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착륙한 게 OTT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집콕 영화관 첫째 날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OTT입니다. OTT로 볼 수 있는 즉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뭐 등등등의 OTT로 볼 수 있는 영화들 중에 최신작 위주로 골라오셨네요. 네. 뭐 이 작품은 이미 나 봤어라고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거길래 이렇게 네, 바로 DP라는 DP.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조금 광고를 할 때만 하더라도 DP가 뭐야? 라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탈영병을 체포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일 줄 알았는데 단순히 체포고 뭐 이렇게 군대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거 우리 사회 부조리를 굉장히 압축해 놓은 거구나라고 하면서 과거 왜 도가니라던가 네.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굉장히 부글부글 끓었던 이유는 재미와 연기를 넘어서서 사회적 이슈까지 선점해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DP가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정치인들조차도 안 보면 조금 직무유기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선 네. 주자들이 한마디씩 다 거들더라고요. 이 군대 문화에 네,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군대 예. 얘기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우리 뭐 뉴스에서도 봤지만 뭐 밥 먹는 문제, 뭐 수통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언급은 되긴 했습니다만 역시 저는 가끔 영화나 드라마의 힘을 느끼는 게 뉴스에서 볼 때는 문제야 건조하게 느껴지지만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많은 분들이 감정이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DP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고 나서 최근 되고 나서 일단 제가 정보를 좀 드리자면 출연이요. 정혜희 씨, 구교환 씨, 김성균 씨 이제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하고 한준희 감독이 연출을 한 그런 작품이에요. 네. 아주 화제가 되고 나서 저도 한번 좀 봐야겠다 싶어서 저희 집에 OTT를 켜서 접속을 했습니다. DP 눌렀는데 처음부터 너무 좀 불편한 장면, 네. 너무 리얼한 그 군대의 어떤 이런 학대 장면들이 나와서 저 보다 껐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못 봤어요, 끝까지. 저도 그 장면을 그 못이 박혀 있고 계속해서 뒤로 조금씩 다가가는데 저도 움찔해서 이렇게 눈을 잠깐 감았는데 사실 이 DP라는 드라마의 큰 이야기 줄거리를 그 못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어요. 뭐냐면 못을 피한 사람과 못을 피하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죠. 뭐냐면 그러니까 선임병이요. 벽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거기다가 후임병을 놓고 그냥 머리를 이렇게 뒤로 밀어요. 너 왜 그거 못해? 왜? 말해봐. 근데 못을 그냥 뒤로 피하지 못하고 턱턱 머리에 맞는 거예요. 피가 철철철 나는 그 장면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게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있어서 어쩔 어쩔지 못하던 그 친구가 계속해서 뒤에 못이 좀 닿아서 피가 나죠. 그런데 정혜인 씨는 그냥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렸더니 물론 난리가 나죠. 너 감히 피했어? 라고 하지만 어쩌면 많은 분들이 군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걱정이 내가 못 피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할까? 라는 걱정들이 보편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는데요. 내가 못 피하면 어떻게 하나를 넘어서 우리 아들이 못 피하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못 피하면 맞습니다. 어떡하지라는 생각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피할 곳 없는 곳에 사람을 몰아넣고 군대라는 곳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어야만 하고 네.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밖에 나가면 이제 그게 탈영이 된다라고 해서 탈영에 대한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개념을 좀 바꿔준 드라마가 된 거죠. 우리 왜 뭐 연애하다가 잘 안 돼서 여자친구 연락이 안 돼서 뭐 내지 이렇게 되게 가볍게 생각했던 탈영의 문제가 사실은 정말 거기서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군인들이 어쩔 수 없어서 선택을 했구나라는 걸 깊이 있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뭐 말 그대로 진짜 내 아들이나 내 연인이나 내 친구가 아니더라도 내 일처럼 느껴보고 있고. 자, 그러면 그런 말이죠. 영화 스포일 말고 대충 줄거리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에피소드 구성처럼 네. 이 친구가 탈영병을 잡는 헌병, 그중에서도 DP조다 보니까 정혜인 씨가. 네, 정혜인 씨와 이제 음. 구교환 씨라는 분입니다. 이 네. 두 사람이 DP조 2인 1조로 탈영병 잡으러 탈영병을 다니는. 잡으러 다니는데 예상하시다시피 탈영병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소개가 좀 돼요. 아, 에피소드마다. 네.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드라마인 드라마입니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휴 기간에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6부작이에요. 그러니까 제 바람은 조금씩 나눠보시면서 연휴를 즐기면 좋겠지만 아마 장담컨대 보시기 시작하면 몰아보게 될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이렇게 다니면서 누구는 생계 문제 때문에 누구는 뭐 괴롭힘 때문에 누구는 워낙에 태생적으로 조직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조금은 범죄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류를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메인 서사, 다시 말해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까 못을 피하지 못하는 군인이 만약에 도망가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 그 친구가 탈영을 하고 그 이후에 복잡해지는 상황들 속에서 이 주인공에게는 이제 사고가 좀 생기는 거죠. 그 사고를 따라가면서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벌써 숨 막혀요. 네. 거기서 정혜인 씨는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탈영병을. 맞습니다. 네. 정혜인 씨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그려져요? 근데 이 정혜인 씨의 캐릭터가 상당히 재미있는 게 네. 그 구교환 씨가 그 위 선임으로 나오는데 두 사람이 대화를 나중에 뭐가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냐면 너 대학 어디 나왔으니까 대학 안 다녔는데요. 했더니 나도 안 다녔는데 진짜 반가워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제 DP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오히려 머리로 배운 공부보다는 각자 나름의 삶의 방식에서 배운 게 많은 친구들로 나와요. 삶의 경험이 풍부한 네. 사람들로. 그래서 구교환 씨는 네. 되게 능글능글하게 세상에 대한 융통성이 좋은 친구. 예. 그리고 정혜인 씨는 워낙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거를 감내한 어머니 사이에서 그래도 이 폭력이란 문제에서 더 이상 내가 방관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갈망을 가진 친구로 나와서 처음에는 그저 잡으러 다니는 친구로 나오지만 네. 막판에는 이거는 내가 아버지의 폭력을 놔두면 안 됐던 것처럼 이 역시도 비슷한 문제구나라고 깨달아가니까 꽤 중요한 역할이죠.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신 다음에 DP를 보시면 됩니다. OTT에서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뭐 대선 주자들이 한마디씩 다 거들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여서 한 번쯤 추천을 드려봄직합니다. 우리 DP의 그 주제가를 좀 하나 듣고 올까요? 케빈 오가 부릅니다. Crazy.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월화수 3일간 편안한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요. 그 일부는 강유정 교수와 함께 집콕영화관 함께하고 계세요. 첫 작품 DP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영화 가져오셨어요? 네, 요거는 말 그대로 한국의 유명한 감독들이 OTT로 넘어가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DP 같은 경우도 차이나타운이란 영화를 만들었던 한준희 감독인데 차이나타운 그 김혜수 씨 나온 맞아요. 그 영화요? 네. 이번에는 황동혁 감독이에요. 이 황동혁 감독이 누구시냐면 남한산성. 남한산성. 그 연기 정말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김윤석 씨와 이병헌 씨가 팽팽한 연기 대결을 벌였던 그 작품이고요. 조금 더 대중적인 영화로 예를 들자면 수상한 그녀. 수상한 그녀 심은경 씨. 맞아요. 갑자기 어려져서 젊어져서 이런 얘기를 그렸던.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왔지만 도가니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 도가니 만든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요새 뭐 하나 했더니 바로 이 플랫폼에서 영화를 만들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바로 제목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럼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는 극장엔 아예 안 걸리고 OTT로만 출시되는 거예요? 그렇죠. OTT로만 개봉해요? 이게 흥미로운 게 과거에는
말 그대로 OTT에 먼저 가느냐 마느냐 승리호 같은 경우에 맞아요. 가냐 마냐 이게 열어도 되냐 마냐로 논쟁이 많았지만 이제는 아예 그렇게 무리 없는 일반적인 하나의 행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들어보시면 나 봤던 영화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456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 영화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목표물이라던가 내지는 상금을 걸고 예. 여러 사람이 경쟁을 펼치는 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이정재 씨가 주연이 주연을 맡았다. 이정재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황동혁 감독의 OTT 데뷔작이기도 하지만 배우 이정재의 OTT 데뷔작도 되는 셈이죠. 그러네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뭐 관상이라던가 암살이라던가 이런 작품들 보면 이정재 씨가 굉장히 중량감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미디어 매체의 새로운 영화에 출연한다는 것에 굉장히 기대감들이 높고요. 이정재도 이제 OTT로 개봉하는 영화에 주연을 그렇습니다. 맡는다. 요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기를 할까 많은 분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잠깐의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인 거예요. 이게 또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밝혀지는 과정도 하나의 미스테리겠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무 극한적으로 잔인한 게임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바이벌인 거예요. 왜 우리 뭐 배틀로얄 이런 일본 영화 과거에도 보면 이 생존이 유비적이고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죽어요?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이고 근데 사람들이 456억 정도 되니까 뛰어들어요. 하려고 하는 거죠. 야. 이 과정에서 이제 인간성이라던가 근데 이 이정재 씨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너무 잔뜩 졌기 때문에 게다가 아내와는 이혼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난 인생 끝났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펼쳐지게 되는데 이 서바이벌 게임인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앤디 워홀이나 이렇게 무슨 팝아트 같은 아주 독특한 세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이 한국 영화가 되게 사실은 이렇게 넷플릭스나 OTT 안에서 사실주의적인 영화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는 조금 비현실적이고 조금 실험적이에요? 인공적이고 실험적인 세계를 한번 보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두 번째 추천 영화 오징어 게임. 제목이 근데 왜 오징어 게임이에요? 네, 우리 어렸을 때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있었나? 그 아이들이 잡기 놀이 하는 거. 오징어 게임. 네네네.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오징어 게임 두 번째 영화로 추천해 주셨고요. 추석 특집 집콕 영화관 OTT 세 번째 추천작은 뭔가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제가 좀 강력하게 추천드린 작품 중 하나인데요. 더 체어라는 드라마입니다. 더 체어. 이거 저도 이제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요 사이에 계속 추천작으로 앞에 뜨는 거 봤어요.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그 첫 번째 제 관심을 끌었던 거는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를 무척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드라마에서 장기 드라마였죠. 거기서 이제 외과의로 등장했던 바로 그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킬링 이브라는 드라마 그래서 아마 요것도 만약에 샌드로를 좋아하셨다면 알 텐데 이 체어를 보고 샌드로가 마음에 드시면 역주행해서 킬링 이브를 보셔도 좋습니다. 제목이 킬링 이브. 네, 원래 아담과 이브 할 때 그 이브예요? 맞아요. 그래서 킬링 이브인데 거기에 주인공인 이브로 나오는 그 드라마고요. 그거는 현재 왓챠에서 보면 전 시리즈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또 색다른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일단 더 체어는 산드로 오라는 한국계 출신 배우가 주연을 맡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작에 들어간 작품이에요. 제작 겸 주연입니까? 네. 그래서 한국인 2세로서 미국 대학의 정년 교수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테뉴어 교수가 되는 게 미국에서는 또 굉장히 또 훨씬 복잡하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되어서 드디어 학장까지 그러니까 학과장까지 된 다음부터 이야기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미국 대학 얘기니까 이거 뭐 옛날에 뭐 하버드 대학의 뭐 공부벌레도 아니고 뭐 잘 모르는 얘기 아니야 싶을 텐데 전혀 우리 대학이랑 거의 똑같다는 게 가장 흥미롭고요. 그래요. 제가 좀 에피소드를 몇 개 들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여교수가 자기 강의 평가를 테러하는 그 녀석을 찾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컴퓨터 관리하시는 분과 공모해서 예. 이 녀석 잡아보자, IP 추적해보자 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아, 익명으로 강의평가 아이들이 그쵸. 하거든요. 학생들이 네,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누가 계속 테러를 해요? 학점 네. 테러, 평점 테러를? 네, 평점 테러니까 내가 너 잡아보겠다. 뭐 이런 것도 귀엽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당히 공감이 가고 예, 예. 그리고 30년 넘게 같은 강의를 하다 보니 5명밖에 안 들어오는 노교수. 그런데 젊은 교수는 가령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강의하면서 연극을 시켜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인기 영합적으로 저렇게 애들 몰이는 한다 비판하는 이런 감정들도 매우 재밌는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재미도 있지만 제가 강하게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네. 제가 산드로우가 제작자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한국인 2세로서의 정체성이 제가 보기엔 가장 편견 없고 고증이 잘 된 드라마 중에 하나라 보면서 기분이 안 나쁩니다. 대부분 한국 문화가 소개될 때 어떨 때에는 예. 저거 분명히 우리 문화 좋다고 소개는 하는데 기분이 좀 묘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맞아요. 있어요. 너무 뭐 맞아요. 김치, 뭐 요구르트 이런 걸로만 설명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샌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발을 벗고 촬영에 들어가는 것을 스태프들한테 설득하는 게 되게 어려웠다. 아, 집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우리는 신발 신고 들어가는 집 없잖아요. 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신발 신고 들어가죠.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다들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촬영하기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바깥 장면, 안에 장면 따로 찍어야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샌드로가 고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녀를 봐주는 저 친정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한국어를 쓰는데 애매한 아시아계 배우가 어설픈 한국어를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인이 한국어로 하셔서 저희는 알잖아요. 알죠. 그 구분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저곳에서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공부도 되고 그런 점에서 또 매우 반가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떠오르는데, 진짜 외국 영화 보다 보면, 미국 영화 보다 보면, 한국인이라고 나오는 역할들이 있어요. 맞아요. 겉모습은 한국인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거기서 하는데, 이게 무슨 한국말이야 싶어. 알고 보면 중국계 배우.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그런 우리는 경우. 알잖아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고 근데 참 그게 또 미국인들 눈에는 별 의미가 없고 차이가 중국인이나 없으니까.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그냥 그들 눈에 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돌잡이의 의미도 되게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너는 돌잡이 때 뭘 잡았어, 지은? 이렇게 물어봐요. 네. 나는 펜을 잡았어. 이랬더니 너는 그때부터도 남을 가르치고 글 쓸 운명을 타고났구나 하면서 그분이 그 문화에 대한 굉장한 존경과 매력을 느끼거든요. 한 살의 인생을 점치는 그 느낌, 너무 멋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예. 우리도 잘 몰랐던 돌잡이 문화를 오히려 편견 없이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도 재밌고, 일단 샌드로가 보여주는 연기 자체가 매우 코믹하고 흥미로워서 재미가 있습니다. 네. 재미가 있군요. 네. 더 체어. 이것도 그러면은 회차가 있는 기획 시리즈물이에요? 최근에는 그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6화나 혹은 7화 정도 짧게 만듭니다. 아. 네, 그래서 딱 요 연휴 기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은 큰 무리 없이 딱 소화가 되는 정도의 분량이라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더 체어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강유정 선생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최신작 위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OTT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넷플릭스든 왓챠든 웨이브든 뭐든 이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요걸 한번 보셔라 하는 추천작. 예전에 개봉한 것도 좋고 뭐 옛날 영화 다 좋습니다. 통틀어서 요거다 하는 거 하나. 제가 이제 왓챠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굉장히 체르노빌 사고와 관련된 거예요? 실제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배우들이 연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태가 어떤 거였는지를 매우 리얼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볼게 만들어주는 5부작 드라마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에 빠지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정치 드라마입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 카드. 카드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여기 지금 대선 시즌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의 얘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주변에 뭐 아내라던가 뭐 그리고 언론인과의 관계라던가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하우스 오브 카드 보시게 되면 네.
어마어마한 시즌이 왜 이렇게 많아라는 생각이 들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휴에 그거 한 번 시작하면 연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연휴뿐만 아니라 조금 올해 내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볼 수도 있는 영화. 네,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카즈는 많은 분들을 넷플릭스 세계로 끌어들인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네,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꿀팁이었어요. 집콕영화관 첫 회는 OTT 영화들로 꽉 채워드렸습니다. 강유정 교수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내일 화요일 또 어떤 영화들을 가지고 오실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늘 뵙겠습니다.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첫 회 1부는 집콕영화관 OTT 영화들로 꽉꽉 눌러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귀로 들어도 재밌으셨죠? 예, 연휴에 시간이 남는다면 한번 OTT 서비스로 이 추천작들 즐겨보시고요.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2부에는 K-팝 연대기. 예, 이건 역시 추천할 만합니다. 함께 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듣고 계십니다. 사흘 동안 7시 때 1부는요, 집콕영화관으로 꾸며드리고요. 8시 때 2부는 K-팝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K-팝의 역사를 한번 쭉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K-팝은 산업이죠. 올해 상장사 임원들의 월급 순위를 보면은요, 1위가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수석 프로듀서 강효원 씨랍니다. 상반기에만 400억 원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현대차 정몽구 회장보다 보수가 높은 거라죠. 이 BTS 소속사 한 해 매출은 8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K-팝은 이제 세계 대중음악계를 이끌어간다고 할 만큼 그 문화적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데요. K-팝 가수를 통해서 한국을 알고 배우고 한국에 여행을 오고 한국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이제 그냥 유행가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K-팝, K-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쭉 짚어 가보도록 하지요.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2부 K-팝 연대기 함께 해주실 분 제 옆에 나와 계세요.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를 나오게 되다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미국에서만 있어갖고 예. 이 뉴스쇼를 한 번도 이렇게 라이브로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본 적은 없었고 항상 네. 이제 유튜브 올라오면은 이렇게 들으면서 저분 참 진행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 나가면서도 예. 뉴스쇼는 한번 안 불러주네. 내심 좀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네, 또 이런 또 음악 얘기로 나올 줄은 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특집으로 그러니까요. 긴 네. 시간을. 네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PD님께서 기획을 하셨다고. 맞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이 특집을 준비하면서 좀 설렜어요. 왜냐면은 K-팝의 시작으로 가자면 80년대 한 말부터가 될 거다. 저 때문에 그랬다는 건 아니고 순간 죄송합니다. 조금 그 왕자 쪽이 아니 순간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물론 김현도 선생님 만나는 것도 설렜고요.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3일 동안 네. 어떤 면에서는 뭐 알아간다는 느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공감 토크가 될 것 같아요. 맞아 저런 노래 있었지. 맞아요. 저 노래가 있었네. 뭐 이런 느낌으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K-팝의 역사. 우선요. 우리는 지금 너무도 흔하게 K-팝 이런 말 쓰는데 K-팝이란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체불명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듯 쓰고 있어서 우리가 쓰고 있지만 예. 정작 이게 뭘 말하는지는 애매해요. 일단 K-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뭔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단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우리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반영된 단어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90년대 말이에요. 말에 예. 외신들이 예. 이제 막 세계로 나가기 시작한 한국 음악의 어떤 현상을 보도하기 시작하다가 이게 딱 떠올린 단어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J-팝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제페니스 팝, 그렇죠. 일본 음악.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한 장명 패턴이 만들어진 거죠. 또 알파벳도 하필 또 다음이에요. 그러네요. J 다음에 K. 그래서 이제 K-팝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더니 또 우리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한창 우리가 글로벌
뭐 세계화 이런 음. 말들이 있었는데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 장명 자체가 딱 맞아 떨어지는 면도 있어요. 아. 당시 우리 K리그라고 또 그렇죠. 축구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욕망들이 이제 엉켜서 이 K-팝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부 같은데 이제 간행물 같은데 예, 또 K-팝이라는 심플한 단어로 이제 홍보하기가 또 용이한 측면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K-팝 도대체 시작은 어디인가 그 태동은 어디인가 오늘 1편은 그 부분을 짚어볼 텐데요. 80년대를 지목하셨네요. 네네. 보통은 이제 K-팝 하면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K-팝 우리가 지금 말하는 K-팝이라는 거를 한번 그러면 지금의 기준으로 그것과 유사한 혹은 그것과 비슷한 마인드나 어떤 음악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음악들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어떤 원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77년생 네네. 학번으로는 95학번인데 네.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네, 당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6학년 때 음. TV에서 소방차가 공중 제비를 돌 때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전부터 음악을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심야 라디오 들으면서 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그런 것들이요. 김범용 씨 노래 들으면서 눈물 짓기도 하고. 근데 그때의 음악과 소방차를 기점으로 확 바뀌는 그 음악이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예. 뭐랄까 그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 변화 자체가 저는 K-팝의 어떤 서막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 전에 이제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네. 포크 음악, 네. 락 음악, 뭐 발라드 음악,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또 트로트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 가지는 그런 다양한 음악들이 이제 존재를 해왔었는데 이 80년대 후반, 중후반이에요. 그것도 저는 또 공교롭게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아. 소위 말하는 퍼포머형 음악 예. 혹은 댄서가 주류가 된 댄서 자체가 스타가 되는 예. 우리가 보통 댄서는 이제 뒤에 백댄서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댄서가 퍼포먼스의 중심이 되는 음악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거는 새로운 세계다라고 느끼셨던 소방차가 바로 그러한 어떤 정수를 담아낸 사실상 최초의 그룹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산업의 K-팝, 산업으로서의 K-팝의 원류를 따라가다 보면 태동을 따라가다 보면 그 무렵 그렇죠. 80년대 중후반 정도가 될 거다. 네, 올림픽 전후로 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 내에서도 음악들의 소위 말하는 댄스 음악의 붐이 서서히 불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원을 찾다 보면 70년대 말에 미국에서 디스코 음악이 엄청난 인기를 예. 구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디스코의 붐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예. 우리나라에도 디스코텍, 나이트 클럽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창 강남 지역에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되죠. 그런 붐을 타고 그 흐름을 리드했던 가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80년대 이후 가수로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그 선구자적인 가수가 나미 씨였습니다. 나미 씨, 인디언 인형처럼. 그렇죠. 빙글빙글도 있고. 빙글빙글. 맞다. 그리고 사실은 슬픈 인연 같은 그런 발라드, 세련된 발라드 곡도 네. 불렀었던 분이고, 남자로 보면 조용필 씨, 여자는 나미 씨, 요 분들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네. 그 당시 어떤 모던함을 굉장히 상징했던 분 같아요. 하하. 굉장히 앞서갔었고. 그래서 예. 나미 씨 했던 음악 보면 뭐 뉴웨이브 스타일, 뭐 나중엔 힙합 스타일까지 못하는 게 없었던 분이고, 나미와 붐붐 기억나시죠? 붐붐 그럼요. 앞머리 이렇게 바가지 머리. 맞아요. 이게 나미 씨의 댄스곡을 생각하면 자동으로 그 옆에 선글라스 끼고 토끼춤 추던 붐붐이 떠오르죠. 그게 사실은 현대적인 댄스 그룹의 어떤 모델 같은 거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철 씨 아니에요? 맞습니다. 신철 씨. 맞죠? 나중에 네. DOC를 또 키우기도 했었고 프로듀서. 그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유명한 DJ이시기도 했죠. 맞아요. 나이트클럽. 맞아요. 그렇게 결성이 됐던 나미와 붐붐 인디언 인형처럼 이 노래도 잠깐 듣고 올까요? 네, 그러시죠? 예. 세련됐어요. 어우, 저희 PD님 여기서 예. 토끼춤을 추시네요. 이분이 더 없는 얘기도 잘 만들었네. 그렇게 춤을 잘 추시는 줄 몰랐습니다. 보이는 예, 라디오가 예. 아니라서 아쉽네요. 예, 제가 토끼춤 좀 춥니다. 맞습니다. 절로 나오네요, 토끼춤이. 그러니까. 그게 예. 딱 연상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음. 이미 케이팝 시대가 접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생각했을 때 네. 음악과 연관되는 춤, 이미지, 아까 선글라스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자잘하게 생각난다는 것 자체가 그 뭐랄까요? 그 종합 예술로서의 케이팝의 가능성이 이제 처음으로
또 타진되기 시작했던 시기가 아닌가.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종합 예술로서의 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가요 유행가를 넘어서는 종합 예술로서의 K-팝. 소리로서가 아니라 보여지는 아하. 것. 네, 이런 모든 어떤 감각을 동원해서 즐기는 새로운 장르로서의 변모라고 할까요? 그 나미와 붐붐처럼 요런 비슷한 모습을 띈 그룹들이 뒤에 계속 이어져 나오죠. 그렇죠. 이게 나미와 붐붐의 이 3인조 구성이 네.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맞아요. 현진영과 와와, 와. 서태지와 아이들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3인조 그룹이 댄스 그룹이 나오게 되죠. 이제 소방차가 나오는군요. 소방차가 나옵니다. 이 소방차의 세 사람 첫 번째 멤버 첫 기의 멤버가 정원관, 김태형, 김태형, 이상원. 이상원. 네. 그랬다가 이상원 씨가 솔로로 싹 나갔고 그리고서 도건우 씨가 들어오죠. 그렇죠. 기계체조 출신, 선수 출신이라 그래갖고 공중을 막 날아다니시던. 맞아요. 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시작이 아예 백댄서 출신 아니었어요? 그게 사실 중요한 춤꾼들? 포인트예요. 음. 우리가 과거에는 가수를 한다 그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을 먼저 뽑아서 뭐 네. 그들에게 댄서를 붙여주거나 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춤 잘 추는 세 사람, 이 KBS였나요? 그 짝꿍들. 짝꿍 그죠. 그럼 젊은 행진하면 뒤에서 춤추던 그 짝꿍. 예. 젊은 행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X세대가 확실합니다. 맞아요. 어쨌든 이런 백댄서 출신들의 멤버들만을 만들어 모아서 만든 네. 그룹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고 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비주얼에 굉장히 열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인기였어요. 소풍 가면 다 이거 추고. 다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꼭 그 체격 좋은 사람이 중간에 껴야 돼요. 이상해요 그게. 네, 맞아요. 정원관 씨 체형과 비슷한 사람이 하나 끼워줘야 그쵸. 소방차였어요. 그래도 중간에 그런 분들이 있어야 예. 이 덤블링을 잘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는 역할. 소방차가 준 충격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로 가창력만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가창력보다 춤 쪽에 방점을 찍었는데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렇죠. 보여준. 뭐 모든 것이 다 화제였어요. 그 소방차 머리라 그래갖고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바가지 머리처럼 자르는 거. 정원관 씨 머리. 그렇죠. 정원관 씨 머리.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승마바지. 승마바지.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90년대 댄스 가요의 하나의 효시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승마바지, 소방차가 입었던 승마바지가 굉장한 유행이었던 걸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아이돌들이 뭐 하면 다 유행이잖아요. 그럼요. 노래뿐만 아니라 패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것의 시초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래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 당시 기성세대들이 야 소방차는 조용필처럼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90년대 이후로는 그렇죠. 정말 그런 댄스를 춤을 잘 추고 이미지가 힙하고 현대적인 그런 퍼포머형 가수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소방차 히트곡 굉장히 많은데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통화중 좋아하고요. 뭐 어젯밤 이야기도 좋고. 전 어젯밤 이야기. 하얀 바람. 하얀. 사랑하고 싶어. 1급 비밀. 히트곡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녀에게 전해줘. 근데 다 좀 비슷비슷해요. 뭐 좀 비슷비슷합니다. 느낌이. 그럼 그 중에 한 곡 뭐 들을까요? 통화중. 통화중 듣고 오죠. 김영대 선생님 전화 왔어요. 그런 개그를. The line is busy. 네. The line 통화 is 중이라는 busy. 뜻입니다. 요거 시험에 나오면 그 당시엔 안 틀렸어요, 다들. 그렇습니다. 통화 중은 the line is busy. 네, 처음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것도 K-팝과 닿아 있는 면이 있네요. 노래에 영어가 많아요. 이게 후렴을 영어로 부릅니다. 그럼요. I love you, I want you, I never let you go. 상당히 쉬운 영어라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네. 예, 소방차의 통화 중 듣고 오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첫날 2부 K-팝 연대기, K-팝의 그 시작에 대해서 오늘 짚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첫날 함께하고 계세요. K-팝 연대기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80년대 말을 이제 K-팝의 태동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이유, 아까 올림픽 얘기는 하셨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쉽게 말해 우리가 이제 좀 잘 살기 시작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랬다가 이제 8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성취가 되는데 이제 뭐 직선제를 비롯해서 이제 민주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발전이 이제 정점으로 향해 달려가면서 그것의 어떤 성공의
어떤 상징적인 세레모니로서 올림픽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스며든 예. 그런 낙관주의와 긍정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도 뭔가 글로벌하고 조금 더 신나고 밝고 이런 음악들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그걸로 연결했다는 생각이 또 들고 한편으로는 이 대중음악이다 보니까 이런 서구 대중음악, 미국 대중음악의 영향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미국이 예. 80년대 하면은 슈퍼스타의 시대로 기억이 됩니다. 마이클 잭슨, 마돈나, 마돈나, 프린스, 그러네요. 네, 이런 음악들을 듣고 자란 세대. 저는 그래서 포스트 마이클 잭슨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런 세대들이 우리도 이런 음악 하고 싶다. 아. 우리도 그냥 기타로 치는 뭐 포크 음악이나 발라드 음악 말고 이렇게 무대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음악들, 이런 음악을 한번 우리 가요에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대중음악에 좀 반영되기 시작했다. 하긴 이제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네요. 올림픽을 기점으로. 그렇죠. 풍요로워지고 이제 90년대 완전 문학의 르네상스로 접어들기 직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때가 예.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워지기 직전의 그때. 뭔가 그 모든 게 느낌. 다 가능할 것 같은 맞아요. 시대였어요. 그 올림픽 하고 나서 특히 더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 때를 또 상징하는 뭐 가수 하나를 뽑아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이제 소방차 얘기도 했으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가수가 김완선입니다. 김완선 씨. 한국의 마돈나. 맞습니다. 아니 뭐 너무 사실은 김완선 씨가 준 충격은 이게 쉽게 지금에 와서 회상하기에는 뭔가 지금 설명하기가 말로 설명하기가 참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완선 씨가 나와서 그 서 있는 그 느낌, 예. 그 눈빛, 예. 그 어떤 자태, 요것만으로도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김한선 씨가 어렸어요. 엄청 어렸죠. 그때 16 맞아요. 정도 16. 됐었어요. 네. 저렇게 어린 학생이 가수를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눈은 또 왜 저렇게 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찢어진 치마를 입어?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막 논란이 됐었던 인기만큼이나. 오늘 밤이라는 노래였잖아요. 어둠이 무서워요. 그랬더니 네 눈이 더 무섭다. 뭐 이런 몹쓸 유머가 있기도 했었고 맞아.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예. 그런 젊은 가수가 굉장히 그런 어떤 성적인 이미지를 어필을 하고 그것들을 매력적으로 전달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아이돌들은 뭐 12살, 13살에 데뷔하기도 하고 적어도 그 시절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근데 또 김한선 씨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하나의 또 선구자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수이기도 했고 제작자이기도 했고 또 라디오 진행자시기도 했던 이장희 씨가 그 어린 김한선 씨의 어떤 춤꾼으로서의 자질을 보고 데뷔를 시키는 겁니다. 이장희 씨가 데뷔를 그렇습니다. 시킨 거예요? 네. 이장희 씨가 실제로 이제 가수로서 훈련을 시키고 원래는 김한선 씨가 이제 예, 어떤 능력이 대단해서 네. 뭐 인순이 씨라든지 이런 그 무대에 백댄서로서 많은 활동을 했었어요. 예. 그 어린 나이에. 아. 그래서 이제 이 가수가 가지는 퍼포머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장희 씨가 어떤 훈련 끝에 데뷔 앨범을 내놓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데뷔 앨범부터 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은 전 이 김한선 씨 노래 중에 댄스도 댄스지만 발라드 곡을 좋아해요. 이제 니끼로 맞아요. 해요. 이거 네. 이거 작사 작곡이 이장희 씨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냥 작사 작곡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발굴해서 프로듀싱까지 한 사람이 이장희 씨인 거예요. 네, 이장희 씨가 사실은 그 가수 시절부터 가수로서도 유명했지만 제작자로서 유명했고 그리고 이렇게 DJ 생활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예. 이런 그 트렌드를 읽는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셨어요. 그렇군요. 지금 울릉도 사시잖아요. 맞아요. 우린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수만 씨가 나오기 전에 예. 그 길을 좀 개척하신 분 중 한 분이 아닌가 이장희 씨가. 그러네요. 역시 지금의 K-팝, 지금의 아이돌 문화의 시작으로 꼽힐만 합니다. 김한선 씨.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김한선 1990년에 부른 곡입니다.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듣고 오셨어요. 이게 김한선 씨 몇 집? 5집 앨범이에요. 5집 앨범. 그러니까 90년인데 이미 벌써 5집 가수. 와, 이게 엄청 명반 아니에요? 엄청난 명반이고 네. 지금 아마 들어보시면 그 당시에 8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음반들하고는 소위 말하는 때깔이 다릅니다. 때깔이 다르다. 네, 소리가 벌써 사운드가 이어폰을 끼고 듣거나 하면은 벌써 이렇게 딱 와닿는 그 펀치감 같은 거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곡을 작업하신 분이 이제 손무현 씨, 예. 작곡가면서 또 편곡가, 프로듀서, 기타리스트셨고 그다음에 윤상 씨가 또 베이스 연주를 했었고 이 밴드 자체가 굉장히 또 훌륭한 밴드였고 예. 이
믹싱하고 마스터링을 또 외국에서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 같은 것들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도 와 요새 나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만한 곡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엄청 세련됐어요. 요 음반 안에 가장무도회, 맞아요. 나만의 것 이런 게 다 네. 들어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미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이 음반이 좀 보여줬었고 그러네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것들이 좀 성취되었구나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김한선 씨는 사실은 춤을 너무 잘 추니까 가창력이 좀 가려진 감이 있는데 저는 지금 와서 보면은 가창력도 굉장히 좋은 가수였던 것 노래도 같아요. 잘하시고 예, 그러니까 네. 가창력이라는 게 무조건 고음이 올라가야 그럼요. 잘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뭐 비브라토가 이렇게 막 많고 예. 뭐 이렇게 폭발적인 디바급의 가창력을 부르지 않더라도 이 댄스 음악에 그 걸맞은 이제 그런 어떤 느낌 있는 그 바이브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김한선 씨는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또 워낙에 무대가 훌륭하시잖아요. 맞아. 네. 한국의 마돈나가 김한선이라면 한국의 마이클 잭슨은 박남정이에요. 당시에 그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남자는 박남정, 여자는 김한선이 딱 2명밖에 못 쳤어요. 아 뒤로 가는 거요? 뒤로 가는 거. 저도 하긴 했었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김영대 씨도 TMI. 약간 교실 뒤에서 쉬는 시간에 하고 맞습니다. 그러던 학생. 네, 네. 그러셨구나. 박남정 씨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박남정 씨도 특이해요. 데뷔도 특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박남정 씨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예. 박남정 씨야말로 진짜 춤꾼이고 네, 데뷔하기 이전부터 춤꾼으로 유명했었던. 어디서 유명했어요? 그 이태원의 문나이트라고 요새 이제 많이들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이제 상영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계세요. 그 스토리를. 90년대 춤의 산실이자 가요의 산실. 그렇죠. 예. 이태원에 그런 클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예. 그런 곳들에 이제 뭐 미군들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이게 출입을 하면서 그들이 가진 춤의 능력, 그리고 우리 토종 댄서들이 가진 춤의 능력들을 서로 경쟁하고 교류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씬이라 그러죠. 장이 벌어졌던 것인데 그 시절을 대표하는 가장 선배 춤꾼 중 하나가 바로 이 박남정 씨였습니다. 박남정 씨. 그러니까 그 문나이트라는 이태원 클럽에 네로라는 춤꾼들은 다 모여서 거기서 춤 경쟁을 배틀을 한 거예요. 90년대 모든 사실은 댄서들이 네. 거기 문나이트의 직계 혹은 반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강원래 씨 이런 사람. 그렇죠. 구준엽 구준엽 씨. 씨, 그다음에 이현도 씨, 김성재 씨, 야. 양현석 씨, 이준호 씨. 다 거기에요. 그렇죠. 뒤에 뭐 REF도 그렇고 박진영 씨도 마찬가지. 와. 다 거기서 춤을 춰서 수상을 한 사람도 있고 예. 구경꾼으로서 구경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다 그 안에서 선후배 관계를 맺고 같이 춤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이 자양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혹은 케이팝의 요람, 문나이트. 그 첫 테이블 끄는 사람이 바로 박남정 씨입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70년대가 세시봉이 그런 역할을 맞아요. 했다면 그 각 시대마다 그 장이 있어요. 그 씬이 있는데 가령 뭐 60년대 이때는 예. 미팔군 클럽들이 예. 그런 역할을 했었고 말씀하신 세시봉이 한국 포크 음악의 하나의 요람이 됐었다면 90년대 80년대 케이팝 그리고 댄스 가요의 어떤 이 혁신은 바로 이 문나이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박남정 씨 춤 너무 잘 추죠. 너무 잘 추는데 기억 니은 춤. 또 이렇게 턱에서 기억 니은을 하다가 조금 더 발전해서 코 밑으로 기억 니은도 하고 뭐. 기억력이 너무 좋으십니다. 네. 머리에서 목으로 이렇게 오는 것도 있어요. 거꾸로. 그런 기억 니은도 있고 참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발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엇갈리는 네, 그런 동작들도 그거는 있고. 고난도인데. 네, 그 박남정 씨의 시그니처 동작이에요. 본인이 개발했던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도 진짜 수학여행 가서 장기자랑하고 그러면 남자애들은 다 박남정 춤이었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확실한 거는 없었고. 아무튼 박남정 씨 보면서 그 충격이었어요. 그 몸이 뭔가 연체동물처럼. 연체동물처럼. 그 모든 몸의 부위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착각을 줬던. 맞아요. 또 박남정 씨는 춤만 잘 춘 게 아니라 합창단 출신 아니에요? MBC인가 KBS 합창단 예, 출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예. 어쨌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춤을 잘 추는 사람 중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수소문을 했더니 박남정이라는 가수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 제작자가 수소문했더니 춤을 저렇게 잘 추는데 노래까지 잘해? 춤만 잘 추어갖고는 좀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박남정이라는 가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고죠, 사실은. 최고의 콤보죠. 지금도요. 춤추면서 라이브를 다 해요. 완벽하게. 박남정 그렇습니다. 씨. 네. 자, 한 곡 듣죠. 뭐 듣고 올까요? 비에 스친 날들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골라오셨구나. 네네. 왜 이 곡 골라오셨는지는 듣고 나서 얘기해 주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K-팝 연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남정의 비에 스친 날들 듣고 오셨어요. 사실 박남정 씨 하면은 널 그리며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거를 저는 듣자고 하실 줄 알았는데 비에 스친 날들은 그 곡들보단 조금 대중성이 좀 덜하지 않았어요. 원래 박남정 씨는 뭘로 유명했었냐면 마이클 잭슨과 같은 그런 춤 사위를 갖고 있지만 멜로디는 약간 좀 트로트 같은 뽕짝 같은 멜로디로 유명했어요. 웬 날이 그렇죠. 널 그리는 걸 그러네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작곡하신 분이 안치행 씨라고 예. 실제 트로트 작곡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렇군요. 박남정 씨를 발탁하신 분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공식 자체가 굉장한 성공을 거뒀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박남정 씨는 본인의 원류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문나이트에서 췄었던 브레이크 댄스, 마이클 잭슨 이런 것들을 내가 언젠가 꼭 해봐야지 했던 그 열정이 사실은 이제 90년대가 개막하면서 폭발했던 곡이 바로 이 비에 스친 날들입니다. 그래서 전곡들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이 곡을 들어보면은 진짜 그 비보이들이 춤췄을 것 같은 그런 비트들, 맞아요. 네, 그런 전자음악의 어떤 향연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를 알 수 있고 언뜻 들어도 그 전에 있었던 뭐 널 그리며라든지 사랑의 불시착 같은 곡과는 완전히 다르죠. 달라요. 사랑의 불시착 이거 달라요. 노래방을 가셔야 되겠는데. 같이 가실래요? 코로나 끝나고. 알겠습니다. 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곡입니다. 예시로서. 그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정 씨가 춤과 노래가 다 되는 춤꾼들 중에 노래는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수소문해서 발굴한 가수라면 비슷한 사람이 현진영 씨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사실은 바로 직속 후배기도 하면서 문나이트에 그리고 현진영 씨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이제 발굴하신 분이 너무 잘하시는 이수만 프로듀서인데 이 SM의 첫 번째 작품이 현진영과 와와죠. 이수만 씨가 그 80년대 중반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엔지니어링으로 뭐 석사를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공부보다는 이제 미국 팝의 흐름 같은 것들을 이제 탁 거기서 눈을 뜨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아이돌 스타일의 가수가 먹힐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SM 기획이라는 걸 딱 만들게 돼요. SM 엔터테인먼트를. 그러면서 수소문에서 찾은 또 하나의 가수가 바로 이 현진영입니다. 현진영 씨도 역시 앞에 박남정 씨처럼 춤을 너무 잘 추는데 가창력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엄청난 보컬리스트예요. 지금의 그 어떤 뭐 R&B 가수들이나 이런 그 가수들, 아티스트들의 비교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량. 뭐 아버님께서 또 재즈를 하셨던 분이기도 해서 음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고 이미 이런 가요의 이런 뭐 비보이, 힙합 이런 거 열풍이 불기 이전부터 본인은 거기 이태원에서 흑인 친구들하고 춤췄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미 8군에서 음악을 하셨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재즈 연주자셨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본인이 듣고 자란 음악들이 그런 흑인들의 뭐 재즈라든지 힙합이라든지 소울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국인이 아님에도 몸소 체득하고 자란 그 어떤 첫 세대의 뮤지션 중 한 명이 아닌가. 그런 소울을 타고났다. 그렇죠. 어렸을 적부터 배워왔다 그 말씀. SM에서 키웠다라는 이 부분에서 K-팝의 어떤 태동, 시작을 알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그렇죠. 사실은 이제 현진영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또 SM의 아이돌들이 또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또 마련이 됐던 것이고 또 현진영 씨가 이제 또 바로 이어서 등장할 서태지와 아이들과 함께 그야말로 90년대 가요계를 랩댄스 열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장르가 또 그러네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랩댄스 열풍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돌이라는 또 포맷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현진영 씨가 뭐 했던 공헌은 너무 많죠. 힙합을 들여왔다라는 점도 그랬고 이런 어떤 토끼춤이라든지 이런 댄스를 유행시켰다라는 점도 그렇고 또 SM이라는 어떤 왕국의 주춧돌을 또 놓았던 가수로서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현진영 하면은 흐린 기억 속에 그대가 저는 먼저 떠오르는데 맞아요. 엉거주춤. 그리고 노래방 가가지고 딱 그 노래를 틀면 시작이 안개비 맞아요. 이렇게 시작하다가 갑자기 빵 터지잖아요. 딴딴딴딴딴딴 그러면 다들 후드티에 모자를 쓰고
다 같이 그거를 부르기 위해서 후드티를 일부러 입습니다. 예. 그리고 굳이 그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얼굴이 안 보이게. 맞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엉거주춤을 추는 그 거죠. 마치 요새 플래시몹처럼 딴짓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그 딴딴딴딴 하면은 다 같이 야. 좀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는 그런 노래기도 했었고. 열광의 도가니 타는 열광의 데죠. 지금도 이 노래는 못 이긴다 그래요, 다들. 그 어떤 댄스곡이 명곡이 많지만 네, 네. 이 흐린 기억 속의 그대처럼 그 온 국민을 맞아. 동시에 춤의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는 곡은 흔치 않다. 이 노래 들으면 안 돼요? 골라오신 곡이 있긴 있는데 그러죠. 이거 네. 들으면 안 돼요? 그럽시다. 진짜? 이거 듣죠. 이거를 듣고 오죠. 현진영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아까는 토끼춤을 추시더니 방금은 엉거주춤을 그렇게 열심히 추시네요. 같이 추셨잖아요. 좋아요. 진짜. 뭐 레전드입니다. 저는 사실 네. 슬픈 마네킹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왔는데 예. 여기는 뭐 우리 현정 PD 맘이죠. 흐린 기억 속의 그대로. 아니 이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케이팝 얘기하면서 저는 꼭 들어야 안 된다고 할 수는 생각한 없겠다. 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랩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도 그 랩을 다 외우거든요. 어떻게 되죠? 그 랩이? 잠깐만요. 네. 잠깐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래 그거. 알았는데 딱 시키니까 못하겠네. 원래 그래.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없어. 뭐 이걸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꼭 이게 두 명 있어야 되네요. 그러네. 최소 2명. 최소 2명. 요것도 지금의 케이팝의 어떤 시초 같은 모습을 띠고 있네요. 그 당시에는 원형 같은. 이제 힙합이라고 하진 않고 랩 댄스라고 불렀어요. 예. 힙합이란 말도 사실 그땐 잘 몰랐어서 그렇죠. 이게 뭔가 노래 중간에 예. 타령조가 뭔가 들어가는데 저게 뭘까 하는 기성세대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랩이었고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제 힙합이라는 문화의 일부였던 거죠. 현진영이 맛보기를 보여줬다면 이제 내일 얘기할 아마 거기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할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거기서 빵 터졌다고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바꿔놨죠. 오늘 여기까지 K-팝 연대기 첫날 그 태동의 시기를 한번 같이 점검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뭐 1시간으로 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모레 더 준비했거든요.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첫날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넉넉한 한가위 추석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